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에코부머라는 경제학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코부머라는 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유난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같아요.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에서 장관들을 상당히 강하게 질책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당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향후 3, 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의지를 공유하는지 의문이다.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전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에코부머 혹은 에코붐 세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제목은 문 대통령 청년 일자리 회의 주제 에코붐 세대 일자리 대책 주문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28일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차관하고 간부들하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도 에코붐 세대를 언급했습니다. 예.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 예산, 세제, 공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게 이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일단 에코붐 세대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코붐 혹은 에코부머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에코라는 말은 메아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야호 하면은 메아리가 야호 야호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예. 그 뒤에 붐이라고 붙은 말은 그야말로 붐이 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이나 인구학에서는 붐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붐, 베이비 부머 뭐 이렇게 불리는 세대가 있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서 한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미국에서는 부르죠. 에코붐 세대는 아까 메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뭐의 메아리냐면 바로 이 베이비 부머들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죠. 베이비 부머가 끝나면서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주는 추세인데 딱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만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구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모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의 자녀들을 에코부머라고 따로 특정지어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이 에코부머들을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태어난 사람들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시기가 조금 다르죠. 우리도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2차 세계대전보다 늦게 끝났기 때문에 베이비 부머도 미국보다 좀 늦습니다. 보통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을 베이비 부머라고 봅니다. 속칭 58년 개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여기 베이비 부머에 포함이 되죠. 이분들이 전체 인구의 14%가량이나 차지를 합니다. 한국의 에코붐 세대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분들은 1979년에서 한 93년 사이쯤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는 한 25살에서 39살까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수적으로도 1,000만 명이 넘고요. 전체 인구의 20%가량이나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 에코부머들의 마지막 끝물, 그러니까 1990년에서 대충 93년생, 25세에서 한 29세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언급, 앞으로 3, 4년 동안 25세부터 29세까지 에코붐 세대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한 이 에코붐 세대가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저는 이 에코붐 세대가 지금 취업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티가 나죠. 감당해야 될 인구는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고심하는 측면을 보면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이지저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이런 생각에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을 했습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될 거라고 오랫동안 우려를 했어요. 특히 인구 절벽에서 걱정하는 바는 인구가 줄면 노동을 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도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정작 에코붐 세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유난히 인구가 많은 세대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는 겁니다.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면서 난리를 쳤는데 정작 늘어난 인구 세대는 사회 전체적으로 취직 자리를 제공을 못 받아서 지금 난리인 거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인구가 정말 줄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늘어야 되겠는가. 에코붐 세대 정도도 감당을 못할 사회인데 왜 인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의 중요한 속임수,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경제학에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걱정을 했지 한 번도 줄어든다고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언제나 자본주의가 원하는 만큼 오히려 지나치게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게 그 다윈의 진화론에 기반한 추세이기도 한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밝힌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식량이 늘어나면 생물 개체 수도 증가한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죠. 먹을 게 증가하니까 개체 수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 사회에 비해서 비약적인 생산성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물건의 생산량이 많아졌죠. 그래서 다윈의 이론에 따라서 사람 숫자도 늘어난 겁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였지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1980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자본주의가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생산성도 높아지죠. 이 기간 동안 자본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혁신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시대도 열리고요. 스마트폰이라는 혁신적인 기기도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가 풍족해지고 먹을 게 늘어나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게 생물학적 법칙이 맞아요.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믿었고요. 먹을 게 늘어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개체 수가 증가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달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은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주장은 본말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실제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요시카와 히로시라는 사람은요. 작년 말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전후 일본 경제의 추이를 쭉 살펴보면 어떤 경제 지표도 인구 증가율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진다. 뭐 주류 경제학자들이 요즘 하는 이야기는 다 뻥이라는 거죠. 주류 경제학자들이 인구 증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래야 노동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그래야 노동자들끼리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노동력을 더 싼 가격에 착취할 수 있고요. 그래야 자본의 축적이 용이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하나 던져주면 노동자들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경쟁하고요. 그래서 자본에 더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늘어나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주어 수로가 거꾸로 된 겁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먹을 게 많아졌을 때 번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한 세상이 돼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 에코붐 세대 이후에 인구가 왜 줄었느냐?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생산성도 높아졌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먹을 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이건 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을 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로 보는 GDP가 좋아져도요.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와, 이 상황에서 번식을 했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의 본질은 먹을 게 줄어들고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백날 인구 절벽이 어떻고 출산 장려가 어떻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본능에 따라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을 공급하면 인구는 다시 늘어나요. 최소한 지금처럼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은 지금 같은 구조적인 상황을 유지를 하면
구조적인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은요, 인구가 늘어나도 그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상태라면 인구가 늘어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가 발전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GDP 숫자는 좋아지겠죠. 노동자가 남아 넘쳐서 싼 가격에 노동력을 팔면 기업은 돈을 많이 벌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누가요? 내 자식들이 GDP 숫자 높이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붐 세대도 감당을 못하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제 좀 장기적인 이야기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가 지금의 이 에코부머들에게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에코부머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청년단체에서 강연 요청 같은 게 오면 웬만하면 앞에 일정이 있어도 그 앞에 일정을 조정하면서까지 청년들 강연은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에코부모 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배려가 중요하냐면 지금 에코부모들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대가 대략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태어난 세대인데 유년기가 너무 어려웠던 세대들입니다. IMF를 겪은 세대예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리고 유년기부터 철저히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에 노출이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육부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뀌었을 때 처음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을 하는데 인적자원이라는 말은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냥 밀가루 같은 자원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근데 이게 IMF 때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리 교육 현장부터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원을 길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첫 세대예요. 지금까지도 그 철학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 교육받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교육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취직 대비 훈련시키는 거죠.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취업교육 같은 겁니다. 아니, 뭔 놈의 취업교육을 3살 때부터 받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영어 조기 교육을 3살 때부터 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에코부모들은 사람을 자원으로 보는 이 교육 방식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이걸 첫 경험한 세대들이고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에코붐 세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자유주의 시각에 덮친 희생자들, 최초의 희생자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자들을 그냥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분들이 10년 뒤에 사회에 주력이 될 텐데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가 끔찍해질 겁니다. 연대, 협동 이런 가치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들 책임이냐? 냉정하게 말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기성세대가요. 평생을 남을 짓밟아야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강요를 한 거죠. 그게 빚인 겁니다.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갚아야 되느냐면 저는 기성세대가 갚아야 한다고 믿는 쪽입니다. 이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주력이 됐을 때 연대, 협동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나는 내 살 길만 찾겠어. 나는 그렇게 교육받았어. 남을 짓밟으라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을 해도 기성세대가 뭐라고 반발할 겁니까? 그렇게 잘하라고 우리가 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 예산을 써서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 이러면 야 포퓰리즘이다 세금 낭비다 이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는 건 당연히 지금 기성세대가 나눠줘야 되는 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에코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너희를 오랫동안 경쟁사회에 내몰아서 미안해. 너희를 자원 취급해서 미안해. 그런데 함께 연대의 복원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지금 너희들이 힘들면 이야기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지금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바꿔나가자.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아프면 환자지 그게 왜 청춘입니까? 청춘 보고 아픈 게 당연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치료를 받도록 기성세대가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에코붐 세대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잘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게 에코붐 세대를 사상 초유의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내몰았던 우리 기성세대가 져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복원하는 게 바로 세대 간 연대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한국 기성사회가 청년들에게 보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어 주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에코붐 세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참 그 곱씹을 부분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우리 인류를 얼마나 쾌속도로 붕괴시켰는지. 예, 정말 처참하게 붕괴시켰습니다. 네. 네. 이런 무분별한 자본의 흉계, 이걸 맥없이 받아들이고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냥 검증이나 문제 의식 없이 수용하는 것도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연대의 마음을 붕괴시켰으니까요. 경쟁으로 내몰고요. 진짜 무서운 시대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